밤이 깊어지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오직 어둠 속에 숨겨진 눅눅한 진실만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차가운 밤의 끝자락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간절하고도 기묘한 목소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슬프고도 오싹한 비밀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주실 분들은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춥고 외로운 이야기의 작은 등불이 되어 진실을 밝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빗소리만이 스며드는 낡고 어두운 탐정사무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미치지 않는 음습한 뒷골목. 간판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글자가 절반쯤 지워진 낡은 상가 건물 3층에는 강태진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마시다만 식은 커피잔이 이리저리 뒹구는 돈 안 되는 사건이나 쫓는 흔한 흥신소의 삼류 탐정처럼 보입니다.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거친 수염, 지독한 피로가 짙게 배어들어 검게 죽은 눈가, 그리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구겨져 있는 낡은 회색 트렌치 코트. 그는 세상의 온갖 지저분하고 치졸한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버텨내는 평범하고 고단한 사내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아니, 평범한 인간이라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끔찍하고도 특별한 감각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살아 숨쉬는 자들의 그럴싸한 거짓말보다 이미 숨이 멎어버린 자들의 처절한 진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고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태진의 눈에는 죽은 자들이 보입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 그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피 흘리는 끔찍한 상처가 태진에게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일상처럼 다가옵니다. 어릴 적에는 이 저주받은 능력 때문에 몇 번이나 미쳐버릴 것만 같아 스스로 눈을 찌르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을 넘긴 그는 그저 무심하고 차가운 얼굴로 영혼들의 아우성을 모른 척 넘겨버릴 만큼의 잔인한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죽은 자들의 피 끓는 하소연 따위, 월세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의 고단한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요. 추적추적 차가운 가을비가 뼈를 시리게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느릿느릿 기어가고 책상 위 구형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가요가 지지직거리는 기분 나쁜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죠. 태진이 유리잔에 남은 싸구려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고 막 퇴근을 위해 코트를 집어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뼈를 내는 듯한 지독하고 축축한 냉기가 문틈을 타고 스멀스멀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방 안의 온도를 뚝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의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파짓거리며 위태로운 빛을 토해냈습니다. 태진은 겉옷을 걸치려던 동작을 멈추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묵묵히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불길함. 결코 산자의 것이 아닌 서늘하고 죽어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물에 흠뻑 젖은 젊은 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짙은 푸른 빛이 도는 끔찍한 피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부유하는 커다란 눈동자.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는 붉은 빛이 도는 검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낡은 나무 바닥을 검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채로 허공에 기괴하게 떠 있었고, 그녀의 가느다란 목에는 굵고 선명한 보랏빛 밧줄 자국이 잔인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태진은 짧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애써 시선을 창밖의 빗줄기로 돌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사람 잘못 찾아왔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태진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읊조렸던 방어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철저한 무심만이 저 귀찮은 존재들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르륵 미끄러지듯 이동해 어느새 태진의 책상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여자의 푸르스름한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는 없었지만 태진의 머릿속으로 얇은 유리가 산산조각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내 진짜 시체를 찾아주세요. 그놈이 그 악마 같은 놈이 날 어둡고 차가운 벽 속에 가뒀어요. 숨이 막혀요. 제발 나를 그곳에서 꺼내주세요. 태진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보통의 원귀들은 그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을 해친 자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로 울부짖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시체를 찾아달라니, 벽 속에 가둬졌다니. 이것은 단순한 치정살인이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은폐한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태진은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경찰에 가보지 그래. 당신 같은 존재의 말을 믿고 벽을 부숴줄 미친 형사가 이 넓은 도시에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르잖아. 태진의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가늘고 창백한 손가락을 들어올려 태진의 책상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아침 배달되어 대충 팽개쳐둔 조간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 최근 도심 외곽에서 진행 중인 대형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유명 건설사 회장의 실종된 막내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과 지금 당장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앞의 이 끔찍한 형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의자에 털썩 주앉았습니다. 얽히면 피곤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 도시의 절반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재벌가와 엮여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밥값이 아쉬운 삼류탐정이 이딴 거대한 일에 목숨을 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초점 없는 눈에서 기어코 흘러내리고 마는 핏빛으로 얼룩진 붉은 눈물이 자꾸만 태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아주 오래전 비가 내리던 어느 밤에 자신 앞에서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며 허망하게 사라져갔던 누군가의 아픈 뒷모습이 눈앞의 여자와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태진은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낡은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여자의 일렁이는 형상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좋아, 딱 한 번만 묻지. 널 그 숨막지는 콘크리트 벽 속에 쳐넣은 짐승 새끼가 도대체 누구야? 여자의 찢어진 입꼬리가 기괴하게 위로 말려 올라가며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끔찍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피를 토하듯 조용히 속삭인 이름은 태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내심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료인과의 위험하고도 잔혹한 첫 번째 거래가 그렇게 차갑고 무자비한 빗소리 속에서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핏빛 진실의 끝에서 태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죽은 자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산자의 파멸일까요? 어둠은 아직 진실의 절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2장 오래된 원한, 남겨진 단서. 낡고 녹슨 철문이 무거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하실은 서늘한 냉기와 함께 퀴티한 곰팡내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는 이미 수명을 다한 지 오래였고 오직 손에 든 작은 손전등 불빛만이 짙은 어둠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탁한 무릉덩이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안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로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호텔 객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밀실이나 다름없던 그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도 반항의 기미도 없이 그저 기괴하게 굳어버린 시신. 경찰은 원한에 의한 계획 범죄로 방향을 잡았지만 현장에서는 범인의 지문 한 점,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굳게 쥐어진 오른손 안에 남겨져 있던 반쯤 불에 탄 낡은 은화 한 입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화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은 굳게 닫혀있던 30년 전의 미제 사건 파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손전등의 빗줄기가 지하실 구석에 쌓인 먼지 덮인 종이 상자들을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장 위에 놓인 상자의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종이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방화 살인 사건의 기록들. 당시 경찰의 무능함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속에서 진실은 까맣게 재가 되어 버렸고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한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서둘러 종결되었지만 남겨진 유족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상자 안에서 빛바랜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뻣뻣해진 종이들을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지하실을 채웠습니다. 현장 감식 사진, 피해자들의 부검 기록, 그리고 당시 용의자였던 남자의 자필 진술서. 진술서의 글씨는 억울함과 분노로 심하게 떨려 있었고 종이 곳곳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뭉치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가죽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표지는 열기에 그을린 듯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치자 거친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 그 남자의 수첩이었습니다. 날짜를 넘길수록 그의 절망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 진범은 따로 있다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뼈에 사무치는 원망. 페이지를 넘기던 손가락이 어느 한순간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 붉은색 잉크로 꾹꾹 눌러 쓴 문장 옆에 일주일 전 호텔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은화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그 화재 사건과 일주일 전의 밀실 살인은 보이지 않는 질긴 끈으로 섬뜩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뒷주머니에서 증검을 수집용 장갑과 핀셋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 갈피에 끼워져 있던 반으로 찢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피해자와 지금은 얼굴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3명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소 뒤에는 탐욕과 배신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던 그 순간,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남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진짜 악마들은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수첩과 사진을 담으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원한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주일 전의 살인은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곡수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상자 안에 정리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전등 빛이 지하실 벽면에 남겨진 길고 깊은 긁힌 자국들을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톱으로 벽을 파낸 듯한 참혹한 흔적. 그 흔적 위로 30년 전 그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 환청처럼 겹쳐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묵직하게 끓어올랐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단서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 사진 속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 지독한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증거물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다시 무거운 철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하실을 빠져나와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하늘에는 핏빛을 머금은 듯 붉은 달이 불안하게 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과거에서 뻗어나온 앙상한 소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30년 전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진짜 살인마의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등 뒤로 닫힌 철문 너머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밤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제3장 어둠 속의 증언. 빛이 닿지 않는 지하실의 공기는 죽은 자의 숨결처럼 차갑고 눅눅했다. 나는 허물어진 벽돌벽에 등을 기댄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내 사이로 이질적이고 비린 향기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피 안의 경계를 넘어온 영혼들이 뿜어내는 짙은 절망의 냄새였다. 바닥에 그려놓은 기하학적인 문양 위로 단 하나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붉은 불꽃이 일순간 푸른 빛으로 물들며 파르르 떨리는 것을 신호로 나는 의식의 밑바닥을 향해 무거운 닻을 내렸다. 정막이 지배하던 공간에 미세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 같았으나 이내 수십 수백 개의 혀가 얽히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보이지 않는 형태들이 내 주변을 맴돌며 허공을 부유하는 것이 느껴졌다. 얼음장 같은 손길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솜털이 곤두섰지만 나는 결코 흔들림 없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위험한 경계선 위태롭게 서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미궁 속에 빠진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함이었다. 누구인가?
어둠의 심연에서 묵직하고 갈라진 음성이 내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수많은 영혼들의 목소리가 한데 뭉쳐진 기괴하고도 구슬픈 화음이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오직 마음의 소리에 힘을 실어 어둠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열흘 전 저 언덕 위 검은 저택에서 벌어진 참극의 밤을 묻기 위해 이곳에 왔다. 피로 물든 연회장에서 너희의 숨통을 끊어놓은 자, 그 밤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말해다오. 나의 간절한 외침에 메아리치듯 속삭임은 거센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지하실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들을 토해냈다. 아프다. 너무도 춥고 아프다.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밤, 우리는 붉은 와인 대신 서로의 피를 마셔야만 했다. 자비 없는 칼날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왔고,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은 우리의 비명 속에서 산산조각 났지. 영혼들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내 머릿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밀려드는 고통과 슬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연결을 끊어버리면 영영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려는 정신의 끈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물었다. 환영 속에 숨지 말고 똑똑히 말해라. 너희의 목을 조르고 저택을 불태운 자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정말 그 떠돌이 이방인이었단 말인가? 순간 휘몰아치던 속삭임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칠흑 같은 침묵이 짓누르는 가운데 오직 푸른 촛불만이 숨죽여 타오르고 있었다. 이윽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왔다.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를 구하려고 했어. 내 손을 잡고 풀길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그 이방인이었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를 향한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누가 그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모든 죄를 이방인에게 덮어 씌웠단 말인가? 나의 다급한 물음에 이번에는 늙고 쇠약한 여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림자. 빛을 등진 그림자였다. 그는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던 자였지. 늑대의 탈을 쓴 양처럼 가장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어. 여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자의 손목에는 은빛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 시계판에는 붉은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나는 똑똑히 보았어. 내 남편의 심장을 찌르고 돌아서며 짙던 그자의 잔혹한 미소를. 은빛 시계와 붉은 장미.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고결하고 정의롭다 칭송받는 수사국장의 가문 문양이었다.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이방인을 극악무도한 살인마로 지목했던 그가 사실은 참극의 진범이었다는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숨이 턱 막혀왔다. 세상이 조작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그가 오고 있어. 영혼들이 일제히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둠의 장막 너머로 이승의 냄새를 맡은 거대하고 사악한 기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진실을 발설한 영혼들을 집어삼키려는 듯 지하실의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며 얼어붙었다. 조심해. 붉은 장미가 너의 목을 노릴 것이다. 진실을 안 자의 운명은 죽음뿐이니.
마지막 경고와 함께 바닥을 수놓았던 기하학적 문양들이 불타오르듯 빛을 내뿜더니 이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흩어졌다. 위태롭게 타오르던 푸른 촛불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지하실을 집어삼켰다. 귓가를 맴돌던 영혼들의 비명도 서늘했던 한기도 모두 물러간 뒤였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극한의 집중으로 인해 손끝이 형편없이 떨려왔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차오르는 것은 억눌린 분노였다. 거짓된 빛 아래서 정의를 울부짖던 위선자의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장미의 문양.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이방인의 처형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이다. 영혼들이 남긴 어둠 속의 증언을 세상의 빛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나는 이 축축하고 더러운 지하실을 벗어나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나의 두 눈 속에서 꺼져버린 촛불 대신 차갑고도 매서운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겁고 거대한 참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떨어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오직 진실과 거짓만을 발가벗기려는 듯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막 속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백 회장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손톱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알리바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고 고용된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 그리고 이미 매수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증인들까지. 현실의 법은 철저하게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완벽한 서류들이 판사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그 얄팍한 현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 회장의 화려한 가죽의자 바로 뒤,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서늘하고 기괴한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검붉은 액체를 뚝뚝 흘리며 원망 어린 시선으로 백 회장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 한 달 전 인적 드문 차가운 저수지 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피해자 윤지아였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승의 둔감한 법정이 밝혀내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듯 갈기갈기 찢겨 부서진 손가락으로 백 회장의 왼쪽 어깨와 자신의 목을 번갈아가며 필사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금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와 지독한 물비린내를 억누르며 천천히 변호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작된 현실의 증거들 틈바구니에 망자가 직접 건네준 영적인 단서를 교묘하게 엮어 저 오만한 살인마의 숨통을 조일 차례였습니다. 내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법정 바닥을 때릴 때마다 묵직한 공기가 일렁였습니다. 나는 증거함에서 투명한 비닐 지퍼백 하나를 집어들고 증인석에 앉아있는 백 회장의 별장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관리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날 밤 폭우 속에서의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이 자정 무렵 호텔에 머물렀다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려나온 이 증인은 자신은 별장에 혼자 있었으며 회장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앵무새처럼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백 회장의 변호인단은 승리를 확신한 듯 옅은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회중시계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 시계가 사건 현장인 저수지 근처 갈대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관리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것은 회장님이 오래전 분실한 물건이며 누군가 훔쳐가서 그곳에 버렸을 것이라는 준비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현실의 논리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교묘한 빈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어깨 너머에 서 있던 윤지아의 영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그녀의 두 눈동자에서 핏물이 흘러내리며 창백한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 억센 소나기, 가죽 장갑의 차가운 촉감, 그리고 뜯겨나간 셔츠 소매. 영원히 전해주는 파편화된 죽음의 기억들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내 머릿속으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망자의 참혹한 절규를 살아있는 자들의 차가운 법률 용어로 번역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나는 시계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방청석을 향해 여유를 부리고 있는 백 회장을 정면으로 지목했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사건 당일이 아닌 백 회장의 은밀한 신체적 습관으로 완전히 틀어버리자 법정안이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 회장에게 평소 시계를 어느 쪽 손목에 차는지, 그리고 왜 사건 당일 이후로 항상 긴 소매 셔츠의 단추를 목 끝까지, 그리고 손목 끝까지 단단히 채우고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호텔 CCTV 영상 속 백 회장은 분명 재킷을 벗고 여유롭게 복도를 지나갔지만 해상도가 낮은 그 영상 속에서는 그의 왼쪽 손목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질문이라며 거칠게 이의를 제기하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수사 기록에는 용의자의 신체적 상흔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었지만 내 눈앞에는 윤지아의 영혼이 보여준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 선명하게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고인석 단상 앞까지 바짝 다가가 백 회장의 오만한 눈동자를 파고들듯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서늘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하여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저수지로 향하는 질척이는 비포장도로, 두려움에 떨며 진흙탕을 기어 도망치던 피해자의 처절한 뒷모습, 그리고 기어이 그녀를 쫓아가 가죽 장갑을 낀 거친 손으로 머리채를 낚아채던 순간까지. 나는 마치 그 참혹한 현장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처럼, 아니, 죽어가는 피해자의 시선을 통해 직접 세상을 본 사람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섬뜩하게 현장을 묘사해 나갔습니다. 피해자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백 회장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고 늘어졌던 그 찰나의 순간을 말할 때 백 회장의 여유롭던 입꼬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속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오만한 이성의 벽에 쩍쩍 균열이 가는 소리가 숨막히는 법정 안을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경찰도 모르는 세부 사항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삼류 소설을 쓰는 것 같다는 상대 변호인의 날선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사건 현장 갈대밭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부러진 손톱 조각을 확대한 법의학 사진이었습니다. 현실의 수사관들은 그 손톱 끝에서 범인의 DNA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거센 빗물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끔찍한 비명을 온몸으로 흡수한 내게는 그것이 전혀 다른 강력한 무기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텅 빈 법정에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피해자의 손톱이 부러진 이유는 돌덩이나 바닥을 긁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억지로 물속으로 밀어넣으려던 백 회장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값비싼 메탈 시계줄을 사력을 다해 뜯어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법정안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기괴하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치명적인 쐐기를 받기 위해 영원히 피 묻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백 회장의 왼쪽 손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원히 내게 보여준 마지막 기억 속에서 피해자는 시계줄이 끊어지는 순간 짐승처럼 달려들어 백 회장의 손목 동맥 부근을 이빨로 깊게 물어뜯었습니다.
나는 백 회장에게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최고급 실크 재킷을 벗고 왼쪽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보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오직 백 회장만이 사색이 된 잿빛 얼굴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반사적으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상흔은 아무리 돈을 발라 치료했어도 한 달 만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흉터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판사의 엄중한 지시가 마침내 떨어졌고 백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 소매가 그의 손에 의해 천천히 걷어 올려지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왼쪽 팔목에는 채 아물지 않은 붉은 살점과 선명하게 파인 인간의 치열 자국이 기괴하고 끔찍한 흉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으로 완벽하게 조작했던 알리바이를 단숨에 산산조각내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의 물리적 증거이자 억울하게 눈을 감은 망자가 가해자의 몸뚱이에 영원히 새겨놓은 저주의 낙인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다리가 힘없이 꺾이며 그는 짐승 같은 신음과 함께 피고인석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의 맹점과 영적인 진실이 완벽하게 교차하며 엮어낸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마침내 그의 오만한 목줄을 빈틈없이 조여버린 것입니다. 경악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된 법정의 거친 소음 속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 내내 검붉은 피와 흙탕물을 뚝뚝 흘리며 서늘하게 서 있던 윤지아의 영혼이 처음으로 슬프고도 평온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승에 올가매고 있던 어둡고 축축한 저수지의 지독한 원한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속으로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게 공간을 짓누르던 법정의 기분 나쁜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고 높은 창문 틈새로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어 내 구두 끝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텅 빈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았습니다. 지루한 법적 공방과 재판의 최종 판결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만 적어도 이 차가운 법정 안에 드리워졌던 가장 짙고 억울한 그림자는 방금 완벽하게 빛을 향해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유리창을 요란하게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손톱이 벽면을 긁어대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으로 귓가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폐병원의 좁은 복도는 숨소리조차 거대한 울림으로 변모시키는 기이하고 끔찍한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벌레처럼 웅크린 채 저는 공포와 피로로 억지로 터져나오려는 거친 숨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인멸이나 은폐를 넘어서서 이 저주받은 사건에 조금이라도 접근한 모든 존재를 세상에서 철저히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아래층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로를 서늘하게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발소리의 패턴으로 보아 그들의 숫자는 적어도 6명이 넘는 듯 했습니다. 번쩍이는 차가운 손전등 불빛이 부서진 문틈 사이를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덜컹거렸습니다. 지직거리는 무전기 소리와 함께 놈들은 빈틈없이 구역을 수색하며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각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라는 사실을 제 점퍼한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은 피 묻은 서류 뭉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냥당할 것인가? 아니면 필사적으로 달아나다 등 뒤에 무자비한 총탄을 맞고 쓰러질 것인가? 선택의 여지는 너무도 좁고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목통을 조여오는 진정한 공포는 제 목숨을 노리는 저 인간들의 총구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공간의 온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특유의 서늘함을 넘어서서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기형적인 한기가 엄습했습니다. 입김이 짙고 하얗게 뿜어져 나올 정도로 급격한 추위가 피부를 파고들었고 코끝을 강렬하게 찌르는 지독한 비비린내와 썩은 진흙의 악취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재단 위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수많은 원념의 집합체. 사건의 배후 세력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주술과 통제력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오만하게 자만했던 그 끔찍한 악령이 마침내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흉측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군화 발소리가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다급하게 무언가를 묻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손전등 불빛들이 미친 듯이 허공을 어지럽게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퍽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전구가 깨지듯 사방의 빛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완벽한 칠흑 속에서 처음 터져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처럼 울부짖는 비명소리였습니다. 탕, 탕, 탕. 요란한 총성이 연달아 울렸지만 그것은 어떤 목표물도 정확히 맞추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찢어발기는 공포의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굵은 뼈가 단숨에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질척이는 바닥을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조차 채 끝을 맺지 못하고 피거품이 끓어오르는 기괴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살육의 청각적 지옥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악령은 지금 자신을 가두고 이용하려 했던 저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고 있지만 그 맹목적인 분노의 끝은 결국 이 저주받은 공간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역시 그들이 남겨놓은 또 하나의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갈라진 천장에서 끈적하고 차가운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져 내리며 제 어깨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붉고 탁한 안관이 천장에 매달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형태조차 없는 원념의 덩어리들이 거미줄처럼 흉측하게 얽혀 벽과 천장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뛰어! 머릿속을 강렬하게 울리는 생존의 본능이 마비된 온몸의 세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잔뜩 웅크렸던 다리에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며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반쯤 부서진 문짝을 어깨로 밀치고 복도로 미친 듯이 뛰쳐나온 순간 끔찍하게 훼손된 추격자들의 시신이 발끝에 툭 채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극한의 공포를 목도한 채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사지는 인간의 관절로는 불가능한 기괴한 각도로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위장송의 내용물이 역류할 것 같은 끔찍한 참상을 뒤로 한 채 저는 오직 비상구 표시등이 있었을 방향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는 듯 제가 달리는 복도는 끝없이 길어지며 기하학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면의 누런 벽지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피부처럼 맥박치며 벗겨져 내렸고 그 갈라진 틈새마다 잿빛의 앙상한 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제 옷깃과 발목을 부여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귓가에는 원망과 통곡이 뒤섞인 수천 명의 속삭임이 날카로운 이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왜 너만 이 지옥을 빠져나가려 하느냐? 이곳에 남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썩어가자는 저주스러운 음성들이 고막을 파고들어 제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달리는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져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추격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눈빛으로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총구를 휘두르다 저를 발경하고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가락에 힘을 주려는 찰나 그의 등 뒤 바닥에서 거대한 검은 진흙 같은 그림자가 거대한 뱀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그의 목과 허리를 칭칭 감아주고는 천장 위로 무자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단발의 총성이 엉뚱하게 천장을 때렸고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과 핏방울이 비처럼 후두둑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틈을 타 더욱 맹렬하게 내달렸습니다. 뒤틀린 복도 끝에 비상구의 희미하고 깜빡이는 녹색 불빛이 신기루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령은 저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있던 검은 웅덩이들이 일제히 화산처럼 솟구쳐 오르며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거대한 덩굴의 형태를 띠고 제 앞길을 거대하게 막아섰습니다. 공간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진동하며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무언가를 움켜쥐었습니다. 은제 라이터였습니다. 추격자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건물을 통째로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고자 바닥 곳곳에 흩뿌려 두었던 휘발유의 역겨운 냄새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저는 바닥을 향해 불을 붙인 라이터를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닿기 무섭게 맹렬한 붉은 불길이 폭발하듯 타오르며 앞을 가로막은 검은 덩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악령의 차가운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폭풍 같은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괴물 같은 비명소리가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요동치며 형체가 무너져 내리는 사이 저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그 뜨거운 화염의 장막을 뚫고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찰제 비상구문에 어깨를 부서질 듯 세게 부딪히며 밖으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폭우가 전신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지독한 피비린내를 씻어내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엎드린 채 속을 온통 개워낼 듯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벌벌 떨리는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폐병원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과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검은 안개에 휩싸인 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불길 너머로 저를 향해 원망스럽고 거대한 손을 뻗는 흉측한 그림자가 아른거렸지만 악령은 결계처럼 작용하는 불길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더 이상 쫓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간신히 비틀거리며 두 다리로 섰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영원히 덮으려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배후 세력의 추격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늘 밤 겪은 원한에 사무친 악령의 저주 역시 이 화염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젖은 품속에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가장 추악하고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마지막 단서가 아직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기며 저는 저 멀리 숲길 너머로 흐릿하게 일렁이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무거운 착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한 싸움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법정의 나무 문이 닫히고 숨막히는 정적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진은 천천히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와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은빛 녹음기 하나가 이 모든 참혹한 비극의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법은 오직 증거로 말하고 진실은 마침내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찬란한 빛을 가리고 있던 짙은 거짓의 어둠을 걷어낼 시간입니다. 강태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고 법정 안의 모든 긴장된 시선이 그의 입술 끝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거친 소음 너머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마지막 애원과 진범의 잔혹하고도 서늘한 자백이 얽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진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억눌렸던 탄식과 참담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성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영원히 잊힐 뻔했던 한 영혼의 피 맺힌 절규이자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순결한 진실이었습니다. 강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진범을 직시하며 최후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진범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명한다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뜨거운 눈물과 환희로 뒤덮였습니다. 탕, 탕, 탕. 3번의 경쾌하고도 묵직한 망치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길고 길었던 거짓과 기만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고 수갑을 찬 진범은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책임감과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청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법정에 강태진 홀로 남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늘했던 법정 안의 공기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방청석 맨 뒷자리에 희미한 은빛으로 일렁이는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한을 품고 이승을 떠돌던 바로 그 영혼이었습니다. 늘 고통과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던 영혼의 얼굴은 이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귀가 아닌 마음에 직접 닿는 듯한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강태진의 가슴 깊은 곳으로 울렸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준 덕분에 이제야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영혼의 발끝에서부터 눈부신 빛의 가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수많은 별빛 방울이 되어 법정의 높은 천장을 향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추웠던 겨울을 지나 찰나에 피어나는 봄꽃처럼 아름답고 경이로운 승천이었습니다. 허공에 흩뿌려진 빗모리가 허공에 녹아들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태진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따뜻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이 시리도록 높고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강태진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길게 들이마신 세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자신의 옷깃에 달린 변호사 배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저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에 불과했던 이 배지가 오늘따라 심장 깊은 곳까지 묵직하고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란 단순히 법전을 외우고 법리적 잣대로 형량을 다투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약자들의 입이 되어주고 세상의 지독한 편견 속에 묻힌 진실의 조각들을 기어코 파헤치며 궁극적으로는 길 잃고 상처받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깨달았습니다. 강태진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억울한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가시밭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변론은 살아 숨쉬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이 벅찬 감동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진 변호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기막힌 미스터리와 가슴 뭉클한 구원의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흔들림 없이 펼쳐갈 정의로운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여정에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욱 깊은 여운과 짙은 감동을 남기는 새로운 사건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